이런 건데 어제 이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런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과가 맞물려서 이 뭐 더 악화하는 상황으로 이어갈 거라는 분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선 백 수사관 네. 지금 자살 아주 극단적 선택. 예, A 수사관이라고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분은 사실은 제가 일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특감반에 2년 동안 파견해서 근무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2008년 초기에 와서 2009년까지. 근데 저도 이제 다시 쭉 저는 뭐 직접은 뭐 모르지만은 가까이 지냈던 분들하고 오늘 쭉 알아보니까 예. 진짜 우선은 굉장히 뛰어난 정보 전문가다. 그래서 대검 범죄 정보 수집단에서 쭉 일하면서 이제 대검에서 일할 때 윤석열 총장하고도 아주 가까웠고 윤석열 총장 상당히 아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5급 승진하는 것으로 대충 예정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아래 위에 평판도 좋고 일도 잘하고 품성도 좋고 인간관계도 잘 이끌었는데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지금 커진 것인데 결국은 그대로 지금 검찰에 가서 증언을 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는 게 점철 안팎의 얘기예요. 왜냐? 처음에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자기는 울산에 내려간 일이 없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대한 일이거든요. 검찰에서 허위 증언을 한 거예요. 허위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100% 지금 뭐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좀 이따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백원우 비서관을 통해서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돼서 결국 이 울산 경찰청의 수사에 어떤 단초가 됐던 보고서 네. 그것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일단은 비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한 뭐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뭐 별관 수사 때문 아니냐는 네. 추측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을 두고 뭐 과도한 정책 해석을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하나만 짚어야 되는 것은 이분이 이제는 어떤 검찰 수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검찰 수사의 앞날을 위해서. 근데 지금 이분의 그러니까 이 고인에게 어떤 고인이 중요하게 봤던 게 두 가지가 있겠죠. 수사의 부분에서 본다면 첫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어가기 전에 민정비서관에서 반부패 비서관으로 넘어갔는데 이 첩보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민정비서관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단서, 키맨 아니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요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른바 뭐 백원우 특감반에 갖고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특감반이 일탈을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건데 그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근데 전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후자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제가 정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합을 해보면 황운하 경찰청장이 여러 인터뷰에서 증언한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그러면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이첩받아서 보고를 받은 게 2018년 신년 시작이 되고 업무 보고 자리라고 했어요. 1월 2일이나 3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울산에 내린 게 1월 중순 1월 18일인가 그쯤 된다고 그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이게 정말 하명 수사였고 청와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 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내려보냈다고 한번 가정을 한다면 이 어떤 1월 초에 당시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이 첩보 이첩에서 수사 들어갑니다 보고를 받은 거와 1월 18일 그 기간 동안에 청와대에서 뭔가가 안달이 나가지고 내려보낼 정도의 뭐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압수수색이 3월 16일에 들어가는데 황운하 청장의 말에 따르면 2월부터 압수수색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기각을 해요. 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2월 들어서 발생을 하고 몇 차례 해서 결국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제 3월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1월 이때는 수사 초입 단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이분을 내려보내 가지고 뭔가를 공작을 펼 동기 내지 상황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규명이 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규명이 예. 되진 않았으나 이른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건 뭐냐면 첫째,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왜 그러면 A 수사관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당초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했을까?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온 일이 없다 그랬다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저는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고래고기 문제 때문에 그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경찰이 압수수색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업자들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그걸 경찰이 수사해서 이제 검경 갈등이 빚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저 당시에 A 수사관이 내려갔으면 그 수사 영역이 달라요. 이 저 고래고기 사건은 광역수사대에서 하는 거고 이 저기는 그 저 이 김기현 그 시장에 대한 그 지금 수사는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광역수사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지능범죄수사대 사람들만 만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물론 추정의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지금 청와대가 해명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이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두 가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아직 한 사람 그 당시에 총경. 경찰 네. 그 별동대에 속해 있었다고 알려진 그 총경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유류품 이건 뭐 저희가 수사 내용까지 하는 거는 좀 뭐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류품 중에 이제 본인의 그 핸드폰 휴대전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포렌식 해보면 거기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진짜로 이 검찰의 앞으로의 그 수사 진행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보태면 왜 그 저도 그 어제 오늘 좀 알아보니까 이 A 수사관이 진짜로 정신적으로 이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뭐 청와대에서도 계속 전화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지. 그다음에 뭐 자기 과거에 모셨던 그 저 상관에 대한 의리, 동료에 대한 의리,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자기 신변에 대한 지금 걱정. 그런데 대개 이런 일이 생길 때요. 이거를 많이 걱정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 그래요. 이런 일이 딱 터지잖아요. 특히 청와대나 이런 그 권력 주변에서 그러면 대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꼬리 자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그러면 네가 오버한 거 아니냐? 아니면 말은 안 하지만 네가 대충 좀 네 선에서 알아서 좀 덮어 써라 하는 분위기에 그게 올 때 제일 괴로워한대. 예, 하여튼 그런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떤 특정한 어떤 권력 관련된 사건에서 그렇게 심리 압박감을 느꼈다는 분도 있고 또 전혀 그게 또 아닌 작동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번 사건에 연결시키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그 이제 뭐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었다 이런 부분은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 유재수 뭐 전 부산시장 뭐 사건 관련해서 그 지금 A 수사관이 그 서울 뭐 동부지검에 지금 그 청와대 나와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 뭐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왔다라는 어떤 일부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사실상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우선은 이제 선을 그었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검찰과의 이런 어떤 그 문제, 좀 전에 뭐 윤석열 총장 뭐 A 수사관이 뭐 검찰 뭐 윤 총장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검찰이 이제 확인해주는 내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별건 수사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거는 사건의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뭔가 저번에 조국 정부에서 보듯이 검찰과 청와대 어떤 뭐 긴장 관계 구도로 보는 시각이 계속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청와대 이전에 저는 조국 전 장관과의 어떤 상관성을 그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하나는 그 감찰 무마 의혹이 그러니까 수사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는데 거의 동타임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고발도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한편 갑자기 본궤대에 오른 시점이 왜 그 공교롭게 동일하냐? 여기서 결국은 그러면 두 사건에 공통되게 어떤 걸쳐 있는 인물은 조국 전 장관밖에 없다. 이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반대로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면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자,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1차로 불려가서 조사받은 게 11월 14일이에요. 그다음에 2차로 그러니까 불려가서 조사받은 게 일주일 뒤예요. 그리고 감감무소식이에요. 자, 이 두 수사가 조국 전 장관과 상관이 없다면 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여기서 스톱되어 있느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 뒤부터 갑자기 싹 들어가고 일체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본다면 이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수사가 속도가 조절이 되면 이거 지금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은
이동관 전 수석이 이제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합리적 의심. 근데 이제 상식적 의심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근데 드릴 수밖에 이제 없어요. 네네. 저희가 자꾸 이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는 그 그림으로 가면 뭐 알기 쉽고 뭐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거는 그거와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조국 수사의 최종 종착점이 이것이 될 것이다 하는 관측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안 됐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검찰의 직무유기다. 그리고 그 이를테면 박형철 그 반부패 비서관이 사의 표명까지 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다 얘기하라 그랬다는 그 저 이유가 뭘까에 대해 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그 지금 검찰총장이 댓글 수사팀장을 할 때 그 밑에서 말하자면 부팀장을 했어요. 그죠? 박형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때도 박근혜 정권에서 그 압력을 가하는 거에 저항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네 신념이 있는 거예요. 뭐냐? 사실은 선거에 개입해서 아직은 뭐 수사 중이지만 네. 이런 정치 공작을 했다 그러면 이거 과거에 군사 정권 독재 정권 시절에도 안 하던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민주주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그 말하자면 정치 집단 저 세력들이 이런 정치에 개입해서 선거에 어떻게 관여하는 거는 이건 안 된다는 본인의 신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구도로 본다는 것 자체가 벌써 네. 그거야말로 진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물타기라고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잠깐 하나만 예, 짧게 예, 말씀드리고요. 예. 그 신념이라면 왜 신념이 박형철 비서관의 신념은 왜 이제야 발동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신념이라고 한다면 신념에 찬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일관성, 초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신념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건이고 이게 나의 신념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좌가 되는데 왜 그 전에는 김태우 수사관이 이렇게 제기했을 때 조목조목 반박을 했던 박형철 비서관이 왜 그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념을 표명하지 못하고 왜 이제야 와서야 왜 신념에 따른 행동을 하느냐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제 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그러니까 박형철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대로 박형철 비서관이 이야기를 했다고 치죠. 거기에는 그러면 본인의 신념보다는 다른 어떤 상황이 어떤 작동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아니 지금 얘기한 대로 네. 우리가 이제 그 본인의 신념이 뭐 왜 바뀌었냐 그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제가 무슨 대변할 이유도 없고 다만 박형철 비서관은 법을 잘 아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진짜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중대한 범죄 혐의로 그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네. 알았다고 생각해요. 예,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두 분 이야기 중에 선거 개입이란 어떤 중차대한 문제로 이제 진단을 하셨는데 근데 시기적으로 본다면은요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보다 이제 석 달 전에 2018년 3월에 김기현 전 시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두 달여 전인 2018년 초에 그 사망한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이 울산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고래고기 사건, 은이 이제 그 불법 포획한 그 증거에 대해서 검경이 다른 입장을 냈었던 고래고기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이 고래고기 사건에서는 울산지방경찰청하고 울산지검이라는 두 개의 검과 경의 두 기관 간의 알력, 갈등,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라면 이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업무 영역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닌가부터 좀 우선 이거 좀 출발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러니까 울산에 갔던 것은 2018년 초에 어떤 그 기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종합점검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려갔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왜 이 사람이 내려갔는가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산하의 민정비서관이 선임비서관이고 민정비서관 산하의 특감방 같은 경우는 민정비서관에만 직속되어 있지만 또한 민정수석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력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내려간 거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청와대의 설명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그 풀려야 되는 문제는 그렇다면 다른 파트는 그때 뭐 하고 있어서 도저히 일손이 없었던 것이냐고 물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제가 아까 이미 근데 내려갔는데 왜 그 광역 수사대를 만나야 되는데 지능범죄수사대를 만났느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왜 울산지검에서 조사할 때 내려온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조력을 했다는 거는 딱 이 말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뭐 계속 해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조력이라는 게 아니 자기
그 직분에서 그거를 권능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왜 별동대 이거 별동대 맞아요. 왜 저도 그 창성동 별관 5층에서 1년 동안 근무해 봤어요. 특보할 때 상근 특보로 바로 저쪽 한쪽 구석에 그 바로 특감반이 있었다고요. 근데 왜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특감반들을 놔두고 또 친인척 관리팀이 있는데 2명만 3층에 따로 했을까? 이거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공간이 존재를 규정한다. 왜 따로 무슨 비밀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해명은 뭐냐면 조력을 했다. 아니면 실제로 친인척 관리를 했다. 아니 직제상 하게 돼 있다. 사실은요. 아주 제가 100번 양보해서 지금 이런 별동대 우리가 이제 리베로라고 얘기하죠. 축구 같은 데서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하면 정보 수집과 사찰은 담장에서 1, 2, 4빠지나 저쪽으로 넘어지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부적절한 일을 해서 안 되거니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제대로 된 보고 체계와 투명성 있는 처리가 네. 됐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문제가 됩니다. 그 지금 네. 그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수긍을 해요. 일단 그 민정비서관 그 산하의 어떤 특감반원이 갔다 이거는 지금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검찰과 경찰 간에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실태를 알아보고 조정하기 위해서 갔다면 민정 파트냐 공직기강 파트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 왜 공직기강 파트는 이때 그러면 발동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는가에 대한 사정 설명이 있어야만이 설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 저도 100% 동의를 해요. 네. 이건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번 의혹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그 민정수석실이 받았던 그러니까 울산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관련 비위에 관련되는 첩보를 뭐 제보 형식이든 뭐 전달을 받았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첩보를 받았고 여기서 가공이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다면은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그 청와대가 그 최초 입수한 제보 문건을 그 민주당의 그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3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당시 화면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서 제보가 됐어요. 저는 이 사안이야말로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표현하는 수사구조 개혁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든 뭐든 그런 관계없이 있는 결대로 수사를 종결을 하세요. 지방선거 때문에 수사를 흐지부지한다. 그거야말로 역으로 또 정치적 해결이에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오해 없도록 수사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박 의원이 손에 들고 있던 문서가 그 김기현 전 시장의 범죄 의혹 관련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한 그 울산 지역 건설업자의 모 씨가 제보한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 관련해서 오늘 박범계 의원은 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교통 정리가 예. 필요한데 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일단 당시에 고발 진정이 난무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대검, 울산시청, 울산 그 지검, 울산 경찰청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들어갔고 고발 진정을 한 주체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른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저거는 뭐냐면 건설업자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 토요일에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 그 건설업자 김모 씨라는 사람이 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과 관련된 제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결을 달리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황운하 청장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황운하 청장의 주장은 뭐였냐면 본청 수사국으로부터 이첩받았던 첩보 내용에 주된 것은 동생 건이 아니라 비서실장 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뭐 제보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민주당으로 이 문제는 둘째 치고 이게 같은 이야기냐 같은 문건이냐부터가 사실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뭐가 들어왔다 문건이다 하니까 같은 것이라고 단정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 어떻게 되는지부터가 일단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이 입수하겠다는 그 원본. 그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저 설명대로 비서실장에 대한 제보냐 아니면 뭐 동생에 대한 그 제보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최소한 저희가 확인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청와대에서 지금 하명 수사라고 이름 붙여진 그 첩보 보고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다 하는 걸 우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보통 경찰에서 보고하는 걸 우리는 견문 보고라 그럽니다. 듣고 본 거라고 네.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요러요러한 그 착점에서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지휘 조언은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게 탑다운 형태로 누가 작성했는지도 없이 박형철 비서관한테 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바로 그 별동대에서 혹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예, 합리적 추정은 그러하다. 근데 최근에 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있고 여기 이끌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따로 팀을 꾸리고 있었고 이 팀에서 수집한 정보를 당시 선임행정관이었던 현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 이런 발언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백 전 비서관을 넘어서 현 비서관까지 그 민정수석실 쪽으로까지 그 수사가 확대되는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여기서 예. 이제 그 핵심은 예를 들어서 별동팀이 이광철 당시 선임 행정관에게 보고한 건 문제가 안 되죠. 개통상. 네. 문제는 각 부처에서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딱 하나 이 대목이거든요. 이게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만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A 수사관 관련해서 만약에 휴대전화 부분을 검찰이 지금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뭐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포렌식을 한다든가요. 아니면 또 관련해서 남긴 내용 뭐 메모 형식일지요. 멀진 아직까지 공식 확인이 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은 검찰 수사가 그쪽 방향으로 좀 뭐 힘이 좀 집중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론가부터 해볼까요? 네, 제가 뽑은 한마디는 첫 발부터 꼬였다. 예. 이건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다 걸었을 때 나왔던 모든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되물었던 건 민식이법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대답을 했고 자기들의 합리성을 주장을 했지만 이미 그 상태에서 첫 발을 떼는 순간에 갇혔다. 저는 이 점에서 지금 저 199개 걸어버린 것이 과연 잘된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봐라.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저는 요새 그 우선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의 시계로 이제 저는 정했는데 제가 그 기자 생활 초년병 때 전두환 그 군사 정권 시절에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가끔 느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요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촛불 정신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건 정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아니라 그리고 버티고 하는 이것이 과연 그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 그래서 정말 이제 내용을 채워가는 수구위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밀어붙이기의 국정운영 이제 그만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은데 네, 내일 뭐 한번 좀 관련해서요. 해보죠. 그 네. 지금 뭐 민주 시기에는요. 관련해서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대로 지금 관여를 못 하고 있고 개입도 안 하고 있고요. 또 관심도 없는 현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시계추가 기우는지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많은 부분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위기라는 부분도 오늘까지도 던져지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